지금 케빈 허씨는 그린스펀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90년대의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린스펀은 대화를 할 때 되게 모호했어요. 그리고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케빈 허씨가 뭐라고 했냐면 연준이 너무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린스펀은 양적 완화 같은 거 안 했어요. 금리 정책으로 조절을 했었고요. 세상이 바뀌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깊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물가가 올라오는 시그널들이 몇 개에서 나타났거든요. 이거 물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무시. 오히려 이건 기술의 생산성이 좋아져서 기저 인플레이션은 안정돼 있어.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성장의 사이클을 더 길게 가져왔어요. 이번에 케빈 허씨가 뭐라고 했냐면 몇 개의 지표만 보면서 물가 올랐다고 호들갑 떠는 거 하지 마라. 우리는 절사평균을 쓴다. 그래서 이렇게 막 여기 뛰어 올라오는 거 이러고 다 지우고 기저 인플레이션만 보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린스펀 흉내내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린스펀도 사실은 기술혁명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감히 말씀드리면 케빈 허씨는 그린스펀이 되기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을 좀 바라보면 전쟁에 더 이상 개의치 않는다라는 느낌을 주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같아요. 주식시장 특유의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낙관론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대화할 때 보면은 결국엔 전쟁은 끝날 거잖아 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질문이 전쟁이 언제 끝나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쟁 끝날 때 난 뭘 갖고 있어야 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되겠네 막 밀어 올리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전쟁 끝나서도 좋을 거고 그 기간 동안에 만약 전쟁이 조금 오래 가더라도 그래도 잘 버틸 것 같은 거 그런 거 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최근 보시는 것처럼 뭐 반도체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니까 뭐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이제 그런 쪽으로 자금의 몰림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원유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원유 선물 시장에서 국제 유가가 103달러, 104달러 이런데 조금 뒤를 봐가지고 올해 10월 정도 9월 정도 원유 선물 가격 보면은 한 90달러를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년 정도 후를 보면은 지금 75달러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원유 선물 시장에서도 뭔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현물 시장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먼 미래에는 1년 정도 후에는 어느 정도는 좀 정상화되지 않겠어? 결국엔 전쟁은 끝날 거야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채권 시장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채권 하시는 분들이 좀 고생하시는데 채권 금리는 여전히 높죠.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전쟁이 끝나면 청구서가 날아올 거거든요. 그 청구서는 결국에는 주식시장으로 날아오는 게 아니라 채권시장으로 날아오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을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방위비 때문에 2천억 달러 증액한다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청구서로 오롯이 돌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엔 전쟁 이후에 실물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잖아요. 그거 부양하려면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금리 인하는 못할 테고 재정으로 메워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 재정으로 메우게 되는 과정에서는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정에 대한 리스크까지 반영하면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설령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게 그들한테 과연 좋은 얘기인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미국 10년물이 4.3 이하에서 잘 안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지금 10년물뿐만 아니라 초장기채들이 잘 안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관성이라는 건 분명 존재하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밀리면 사라 이거거든요. 근데 채권 시장은요, 지난 5년간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밀리면 계속 밀리거든요. 사실 저도 참 이게 아쉬운 게 7, 8년 전만 해도 2017년, 16년 뭐 이때만 해도요. 밀리면 사라가 채권 시장에는 하나의 격언이었습니다. 금리가 그때 그렇죠. 계속 내려가는 중력이 밑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금리 저물가 시대가 그때 당시에 패러다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크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저에 굉장히 큰 흐름이 존재하잖아요. 그 매크로 흐름이라는 게 저는 하나의 중력 같아요. 중력이 밑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뭘 해도 내려오잖아요. 올랐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금리가 내려온다라는데 배팅을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기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게임이 좀 벗어나는 것 같고, 요번에 보시면 결국에는 이번에 이란 전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20년, 30년쯤 후엔 이 이란 전쟁이 교과서에 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릴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뭐랄까요, 매크로의 큰 단절점 그런 관점에서도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침소봉대를 많이 합니다.
과정에서 너무나 말씀드리는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은 에너지라는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요즘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예전에 저희 2022년 러우 전쟁 당시처럼 그 당시 때에도 전쟁의 부작용은 분명히 있었잖아요. 네네. 인플레이션 급등. 네네. 이번에도 비슷하게 그렇게 급등이란 청구서를 받은 다음에 중앙은행들이 긴축에 대한 그 의지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그럼 안 돼요.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잠깐 생각해 보시면 그때 미국 기준금리가 22년도 3월에 제로였어요. 근데 그 이듬해에 그게 5.25까지 가잖아요.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뭐 빅스텝, 저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단어는 몰랐어요. 네네. 그때는 몰랐거든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일이라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뭐 그 전쟁 장기화되거나 혹시 그러면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니냐 그때처럼. 근데 조금 차이는 있어요. 뭐가 차이 나냐면 참고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때는요 저금리 기조화에서 재정을 풀어넣었잖아요 코로나 때. 네네. 그래서 수요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었어요. 수요가 엄청나게 강한 상태에서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공급이 막힌 거거든요. 수요는 터지고 있는데 공급이 막히니까 가격이 위로 뛰잖아요. 근데 금리도 제로였어요. 그러면 금리로는 공급은 못 잡아도 공급 부족은 못 잡아도 수요가 팡창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이거라도 죽이자라고 해서 빠르게 금리를 따라 올린 거죠. 근데 참고로 지금 수요는 그러진 않아요. 또 하나는 지금은 금리가 제로가 아니고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3.5입니다. 네. 하단 기준으로. 네. 그러면 지금은 수요 사이드에서의 문제나 기저금리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태잖아요.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그때보다 심각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그때처럼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해야 되냐?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지금은 그래서 연준에서도 얘기하는 게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말을 계속해요. 그게 뭐냐면 3.5%에 서 있다는 거죠. 제로에 있어가지고 빨리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3.5%에서 조금 지켜보자는 얘기죠. 이 중앙은행도 되게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마 중앙은행도 제일 궁금한 게 전쟁 언제 끝나요?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냥 한번 두 분이 중앙은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쟁이 5월에 끝나는 거하고 8월에 끝나는 거하고 10월에 12월에 끝나는 거하고 다 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다르겠죠. 12월에 끝나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까요? 인상하지 말아야 될까요? 되게 고민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정쩡하게 끝나는 거 있잖아요. 네. 약간 뭐 6월, 7월 막 이렇게 8월 사이에. 그러면 이제 인상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 8월에 만약 끝난다 치면 이제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막 애매할 때 딱 끝나면 와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심리를 건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금리 올리자니 전쟁 막 끝나서 이제 좀 성장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기다 대고 물 끼얹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복잡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극한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 아니니까 굉장히 복잡하면 보통 우리 어떻게 하죠? 회의하는 답이 안 나와요. 이것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위험하잖아. 그럼 서로 답이 안 나오잖아요. 좀만 이따 다시 얘기하시죠.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이번에 그러면 4월 FMC도 그냥 동결이죠. 동결이고. 예, 동결인데 저는 이번 FMC에서 꼭 바라보셔야 될 시각은 첫 번째는 성명서에서도 그렇지만 기자회견에서도 파월 의장이 현재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3월 중순에 있었던 FMC에서는 이번에 전쟁은 일시적인 영향으로 그칠 거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2월 27일 날 전쟁이 터지고 3월 중순에 FMC가 열려서 2주 만에 열렸잖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전쟁 더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4주에서 6주 사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때 뭐 저도 그랬었고. 트럼프도 3, 4주 이야기했었으니까 네, 3월 그렇죠.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다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금리 굳이 올려야겠어. 지금 이제 뭐 통화 정책 바꿔야겠어.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일시적인 효과니까 좀 더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게요.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그거죠. 이제 2주가 아니라 2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평가를 할까? 그러면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보다는 그러니까 물가가 성장의 하방 위험하고 물가의 상방 위험이라는 걸로 아마 표현을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참고로 어제 같은 경우는 일본은행은요. 물가의 상방 위험에 조금 더 웨이트를 줬거든요. 네. 예. 동결했죠. 네, 그렇죠. 동결은 했는데 물가의 상방 위험을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지난번에는요. 8대 1로 동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6대 3으로 동결이 됐어요. 3명이 반대했거든요. 우에다 총재가 이거 자기는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러면 사실상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6월달 금리 인상을 상당 부분 이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는 그걸 하나 좀 보시는 게 필요하고 네. 두 번째 이제 파월 의장이 떠날 때 이제 소회를 한번 물어볼 것 같지 않으세요? 이창용 총재께도 한번 그 소회를 물어봤었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속내를 한번 얘기할지 여태까지 잘 안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냥 별 얘기 없이 그렇게 내려올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질문 아마 있을 거고 지금 이제 하나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연준에서 금융규제 완화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금융규제 완화 중에서 특히 SLR 같은 경우도 이번 4월 달부터는 여러 은행들에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럼 이런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어떤 연준에서는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연준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런 질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규모 대차대조표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네. 지금 RMP라고 해가지고 국채를 지금 사들이고 있는데 400억 달러씩 사던 거를 이제 250억 달러씩 사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이 정책 변화가 나타난 원인에 대한 질문들 이런 정도가 아마 좀 다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볼게요. 아, 네네. 케빈 호씨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아, 네네. 주목을 받았었는데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좀 읽으셨는지. 포인트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래서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근데 케빈 허씨가 했던 얘기는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첫 번째는 연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준의 독립성 하면 이제 트럼프가 연준한테 금리 내려라. 아 이거 독립성 위반. 보통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케빈 허씨가 생각하는 독립성은 좀 다른 단어 같아요. 뭐냐면 트럼프가 뭐라고 하는 독립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독립성은 밖에서 이렇게 연준을 갖다가 갈굴 수 있는 이유는 연준이 못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면 공부 어떻게 하라고 훈수 두겠냐 이거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지키질 못하니까 그런 갈굼 당하는 건데 그건 당연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만 안정이 되면 그런 형태의 독립성의 문제는 없다. 뭐 근데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예, 자기 역할 잘하고 있다는데 근데 뭐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이랬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훈수를 두는 것 같고 오히려 그보다는 독립성 중에서 연준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들이 그냥 물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너무 많이 벌려놓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게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건드려 놓는 게 독립성을 훼손한다. 이렇게 관점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럼 이제 사실 이 문어발 잘라내라는 얘기고 물가에 집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물가에 집중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대차대조표하고 그다음에 금리를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적 완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기준금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건데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미국 국채를 사들여 가지고 결국엔 사이즈를 업을 시켜 놓은 거잖아요. 대차대조표를.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걸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대차대조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대차대조표라는 게 돈을 풀어줄 때는 베풀어줄 때는 되게 편하지만 뺏기는 쉽지가 않아요. 비대칭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줄 때는 있는 대로 풀어주는데 뺏으려면 그거 제대로 뺏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서 뺏는. 그렇죠. 다 나눠서 빼도 되게 발작 많이 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RMP로 다시 사들이는 이유가 발작 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 부작용이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케빈 허씨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장 원리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연준이 퍼머넌틀리 그러니까 영원히 케어를 해줘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게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냐. 그래서 옛날의 원칙대로 금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대차대조표를 계속해서 줄여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이렇게 17년 동안 쌓아온 걸 17분 만에 줄일 수는 없으니까 천천히 움직이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대차대조표를 줄이겠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대차대조표를 줄이면서 오히려 기준금리를 정책을 갖다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슈가 되는데 그럼 이제 대차대조표를 줄인다는 얘기는 장기국채를 갖다 보유하고 있는 건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장기국채 금리가 뛰어요. 그럼 시장에서 긴축?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케빈 허씨는 뭐라고 하냐면 대차대조표를 줄여서 장기국채 금리는 올리지만 기준금리는 내릴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단기 금리를 건드리겠다. 그렇죠. 단기 금리는 내려가면서 장기 금리가 벌어지죠. 그럼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들의 대출 마진이 늘어요. 그럼 여기다 대고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지를 불태울 수 있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게 규제 완화입니다. 그래서 아마 케빈 허씨가 바라보는 새로운 연준의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는 아마 규제 완화하고 양적 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연준이 양적 긴축으로 유동성을 빨아들이더라도 시중은행들이 이 벌어져 있는 스프레드 때문에 마진을 먹기 위해서 대출을 뿜어내잖아요. 그럼 연준이 빨아들이는 유동성보다 대출로 뿜어져 나가는 유동성이 더 크죠.
이걸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는 양립할 수 없는 명제 같았는데 그게 풀릴 수가 있는 명제네요.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금융위기 때는 은행들이 다 죽었잖아요. 네네. 은행들이 못 움직이면 그런 상태에서는 연준이 나서서 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쪽으로는 돈이 안 가니까 장기 국채도 사들였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프레드가 이렇게 장단기가 다 붙었잖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은행은 벌어져도 대출을 못 해줘요. 네. 규제도 규제도 많은데다가 지금 자본력이 없어서.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정상화로 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까지 들으면 케빈 워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저기 옛날하고 달라진 게 있죠. 지금은 국채가 너무 많아요. 국채 발행이 옛날에 비해서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양적 긴축을 하는 게 지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도 전해드렸지만 전쟁으로 인해 청구서가 많이 날아올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양적 긴축을 할 수 있을까?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연준이 통화 수합을 한다고 했잖아요. 왜 통화 수합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냐면, 연준이 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아랍에미레이트를 케어해 주려고가 아니라, 물론 케어해 주는 것도 있겠죠. 표면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큰 건 미국 국채를 팔까 봐 무서운 거 아니에요? 통화 수합을 안 해주면 미국 국채를 던질 거잖아요. 그럼 그거 던지지 말고 이거 마이너스 통장으로 받으시라고. 이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잠깐 볼게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던져요. 근데 연준도 양적 긴축을 한다는 얘기는 던진다는 얘기잖아요. 금리를 막을 수가 없네요. 급등을. 그렇죠. 그러면 통화 수합으로 묶어놓으면 덜 던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우방 세력을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통화 수합이 더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 되게 역설적인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통화 수합을 한다는 얘기는 달러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받아서. 그럼 이 받은 자산이, 외화 자산이 제 대차대조표에 쌓이겠죠. 이걸로 캐시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채를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외화 자산을 받아서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대차대조표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케빈 오씨가 오자마자 뭐라고 할 거냐면 통화 수합 해주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케빈 오씨한테 대차대조표 늘리자 이 얘기잖아요. 네. 케빈 오씨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베센트 재무장관한테 그건 안 됩니다 이럴까요? 대차대조표를 늘리면 안 됩니다 이럴까요? 모순이겠죠. 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네요. 아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월은요 22년도에 볼커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볼커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볼커는 두 마리의 용하고 싸웠대요. 인플레이션이란 용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용하고 싸웠다. 그러면서 딱 8분 말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죽이기 위해서 8분 말하고 나가면서 막 시장을 무너뜨렸거든요. 그 22년도 8월. 예, 그렇죠. 예. 기억납니다. 근데 이제 근데 그때 이제 다들 뭐라고 했냐면, 워딩에 뭐라고 나왔냐면 파월은 절대 볼커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케빈 워시는 그린스펀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90년대의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린스펀은 대화를 할 때 되게 모호했어요. 그리고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케빈 워시가 뭐라고 했냐면, 연준이 너무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린스펀은 양적 완화 같은 거 안 했어요. 금리 정책으로 조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바뀌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깊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물가가 올라오는 시그널들이 몇 개에서 나타났거든요. 이거 물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무시. 오히려 이건 기술의 생산성이 좋아져서 기저 인플레이션은 안정돼 있어. 무시.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성장의 사이클을 더 길게 가져왔어요. 이번에 케빈 워시가 뭐라고 했냐면, 몇 개의 지표만 보면서 물가 올랐다고 호들갑 떠는 거 하지 마라. 이제부터 뭘 하냐? 우리는 절사평균을 쓴다. 그래서 이렇게 막 여기 뛰어 올라오는 거 이런 거 다 지우고 기저의 인플레이션만 보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린스펀 흉내내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린스펀도 사실은 기술혁명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좀 감히 말씀드리면 케빈 워시는 그린스펀이 되긴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하고 시대상이 너무 달라요. 첫 번째는 90년대에는요. 달러가 압도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가격이 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참고로 98년도 8월에요.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거든요. 그때 국제유가가 배럴당 8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것 중에는 유가가 생각보다 높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꽤 오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처럼 할 수 있냐.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는 기술혁명도 있었지만 사실은 세계화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세계화일까요? 반세계화일까요? 거의 반세계화죠. 이게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반세계화의 시그널이 너무 많이 읽히지 않으세요? 예, 그런 부분들도 존재하죠.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빚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국채를 그렇게 많이 쏟아내는데 양적 긴축을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베이스가 없는 데서 게임을 시작하는 거하고 기존의 모순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데서 뭔가 움직이려고 하면 운신의 폭이 훨씬 좁잖아요. 그럼 있는 걸 정리를 하면서 새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힘들지 않을까요? 맞죠. 그러면 케빈 허쉬는 처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얘기를 했지만 이대로 바로 실현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90년대하고 다르고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하는 게 있고 시장이 기대하는 게 있고 연준 내 인사들하고의 충돌도 있겠죠.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방정식이 복잡해 보이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저희가 그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별로 기대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내리진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 하반기의 이슈는 금리를 내리면 이제 트럼프는 좋아하겠지만 연준이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금리를 동결하면 연준이 신뢰성을 얻을 수 있겠지만 트럼프하고 또 척을 지는 문제도 생기겠죠. 아서번스하고 닉슨도 초반에 한번 싸웠어요. 75년도 초반에. 그러다 닉슨이 나중에 밀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케빈 허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말한 것들 원했던 것만큼 만약 못 움직이게 되면 그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럼 케빈 허쉬가 이게 저도 되게 조심하는 게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저기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나 옛날에 살아왔던 사람들 옛날 선수가 훨씬 더 레전드라고 생각해요. 맞죠. 요즘 선수들보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선수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비교는 안 되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운 건데 사실 이제 오랫동안 마켓에서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린스펀보다 버냉키가 약했고 버냉키보다 옐런이 약했고 옐런보다 파월이 많이 약해요. 파월보다 워시가 더 그러네요. 그런 저 무슨 말씀인지 공감하실 것 같아요. NBA로 치면은 마이클 조던이랑 지금 르브론 그렇죠. 제임스랑 누가 더 고트냐 이거 논쟁이 치열한데 과거에 봤던 사람은 무조건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고 지금 시대에 봤던 사람들 르브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 바이어스가 있다는 거 인정하고 말씀드린 건데 오히려 케빈 허쉬가 그러면 처음부터 좌충우돌을 하다 보면 초반에 저기 뭐랄까요 그 오소로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많이 좀 흔들리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